하늘은 어찌 이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 피를 토하며 이 한마디를 남기고 한 남자가 숨을 거둡니다. 소설 삼국지연이가 그린 주유의 마지막입니다. 제주는 남달랐으나 제갈량을 끝내 이기지 못해 질투와 무남에 몸부림치다 제명에 죽지 못한 사내. 3번 계략에 농락당하고 3번 분통을 터뜨리다 36 젊은 나이에 쓰러진 그릇 작은 사람. 우리가 아는 주유는 딱 이 한 장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서 정사 삼국지가 기록한 진짜 주유는 이 이야기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소설이 훔쳐간 한 사람의 진짜 이름을 정사의 기록으로 하나씩 되찾아 보려 합니다. 주유, 자는 공근. 그는 강동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손책과는 둘도 없는 벗이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군사를 일으켜 강동 땅을 평정했을 때 주유의 나이 겨우 24이었습니다. 옷땅 사람들은 이 젊고 늠름한 장수를 친근하게 주랑, 주신의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음악에도 밝아서 술이 거나하게 오른 잔치 자리에서도 악사가 한 가락이라도 들리면 어김없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곡조가 틀리면 주랑이 돌아본다. 이 말이 그래서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우장이면서 예인의 귀를 가진 사람, 그것이 청년 주유였습니다. 그의 진짜 크기가 드러난 것은 천하의 운명이 걸린 적벽에서였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삼키고 수십만 대군으로 강동을 내리누르자 오나라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내로라 하는 신하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조조는 천자를 끼고 있고 그 세력이 너무 큽니다. 맞서 싸울 수 없으니 항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항복, 그 한마디가 대세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주유만이 그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주유는 손권 앞에 나아가 두려움에 짓눌린 조정을 향해 조조의 약점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첫째, 북쪽 땅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조에 든 뒤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마초와 한수가 관서에 버티고 있어 언제든 조조의 뒤를 치료 환이 됩니다. 셋째, 말과 안장을 버리고 배와 노에 의지해 물 위에서 싸우는 것은 본디 중어 사람이 잘하는 바가 아닙니다. 넷째, 한겨울에 북방의 군사를 몰아 낯선 강과 호수를 건너게 하면 물과 풍토에 익숙지 못해 반드시 병이 돕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용병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근심인데 조조는 그것을 죄다 무릅쓰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조조를 사로잡을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제게 정의의 병 3만만 주십시오. 나아가 그를 격파하겠습니다. 공포가 지배하던 자리를 냉정한 분석과 담대한 확신이 뒤집었습니다. 손권은 결단했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자 무장 황제가 계책을 올립니다. 적은 많고 우리는 적은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조조의 배들이 머리와 꼬리를 서로 잇대어 묶여있으니 불을 놓으면 달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유는 그 계책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른 섭과 기름을 실은 배들이 순풍을 타고 조조의 함대로 돌진했습니다. 불붙은 배가 화살처럼 날아들자 세찬 불길과 사나운 바람에 날리는 제가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북쪽 배가 모조리 타올랐고 불은 언덕 위 진영까지 번졌습니다. 천하를 통일하려던 조조의 꿈이 이 한 번의 불길에 무너졌습니다. 동남풍을 부른 도사도 신묘한 계략의 제갈량도 아닌 주유의 결단이 천하를 셋으로 갈랐습니다. 적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러난 조조는 명장조인에게 남군을 지키게 했고 주유는 그와 다시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맞섰습니다. 격전 중에 주유는 몸송화를 타고 진을 돌아다니다 나아든 화살의 오른쪽 옆구리를 꿰뚫렸습니다. 상처가 깊어 그대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요. 조인은 주유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틈을 노려 군사를 정돈에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유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상을 입은 몸을 스스로 일으켜 군영을 돌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대장이 멀쩡히 사라지를 순시하는 모습에 오근에 사기는 되살아났고 기세가 꺾인 조인은 끝내 물러났습니다. 화살에 꿰뚫리고도 무너지지 않은 의지, 이것이 정사가 기록한 주유입니다. 그의 시야는 눈앞의 전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적벽으로 조조를 꺾은 뒤 주유는 손권을 찾아가 놀라운 구상을 펼칩니다. 지금 조조가 갓 꺾여 안으로 근심이 깊으니 저에게 군사를 주시어 서쪽 촉, 이주를 치게 하십시오. 촉을 얻고 한중의 장로를 아우른 뒤 관중의 마초와 손을 잡겠습니다. 그런 다음 장군과 함께 양양을 차지해 조조를 압박하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천하 3분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천하를 반으로 가르려는 원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삼국의 역사는 통째로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의 크기는 적조차 인정했습니다. 적벽에서 패한 조조는 뒷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싸움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유라는 상대에게 졌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훗날 유비도 송권 앞에서 주유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공군은 문무의 지략이 많은 가운데 홀로 뛰어난 명본입니다. 다만 그 그릇이 너무 크니 아마 오래도록 남의 신하로만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인물, 그것이 적과 벗이 함께 본 주유였습니다. 그러나 주유의 진짜 그릇을 보여주는 것은 전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노장 정보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파랗게 젊은 주유가 윗자리에 앉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사사건건 그를 업신여기고 모욕했지요. 주유는 맞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낮추고 또 낮추며 끝내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무너진 것은 정보 쪽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감복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주건군과 사귀는 것은 마치 좋은 술을 마시는 것과 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로 취해버린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의 마음마저 술처럼 데워 녹여버린 사람, 이것이 정사의 주유입니다. 조조가 그를 탐내 간예 제1의 변사로 이름난 옛 친구 장관을 몰래 보내 회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짝할 자가 없다던 그 언병가는 당당히 자신을 맞이하는 주유 앞에서 끝내 회유의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소설 연희가 뒷날 그를 제갈량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는 속 좁은 인물로 깎아내린 것과는 정확히 반대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주유는 제갈량을 시기하다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큰 뜻을 향해 나아가던 길 위에서 병을 얻어 조용히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그때 나이 36. 송권은 속옷을 입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좌우가 그 슬픔에 함께 젖었습니다. 주유의 상여가 돌아올 때 송권은 몸소문 보고까지 나아가 그를 맞이했고 장래의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대기했습니다. 기생유아생양 같은 절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뒤에 소설이 지어낸 존재하지 않는 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야기는 이토록 그를 큰 사람을 옹졸한 질투쟁이로 깎아내렸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갈량을 더 높이 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웅을 눈부시게 만들려면 그의 필적하던 누군가가 대신 무너져 줘야 했으니까요. 하필 그 자리에 적벽의 진짜 주인공 주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빛을 위해 자신의 진짜 얼굴을 통째로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을 단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그 한 장면이 사실은 이야기가 더 쉬운 누명일 수 있다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로 말이지요. 정사가 되찾아준 주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큰 그릇은 상대를 이기려 들지 않는다고. 나를 업신여기던 사람마저 끝내 품어 그 마음을 술처럼 취하게 만든다고. 화살에 꿰뚫리고도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웃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한 번쯤 멈춰서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빛내기 위해 씌워진 그림자일까? 역사가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진짜 이름입니다. 주유 장은공군, 문무를 겸비하고 좋은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했던 강동의 가장 큰 그릇이었습니다.